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 가부개혁과 청일전쟁, 역시 가부개혁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이어서 이 가부개혁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서 강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테마 이야기 제가 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부분도 좀 테마 이야기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나는 조선의 총리 대신이다.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조선의 백성의 손에 죽는 것이 떳떳하다. 그것이 천명이다. 네, 김홍집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간파전 이후에 김홍집이 성남 군중에 의해서 맞아 죽는데요. 그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조 참의가 됐었고요. 80년도에 그다음에 수진사로 갔다 왔던 너무나 유명하죠. 황준셴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통리기무함으로서 일을 하면서 별기군, 종두법 여기에도 관여를 했었고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그리고 2차 가부개혁의 수장이었었고요. 자, 그러나 이완용 같은 매국노죠. 이 사람을 학부 대신, 즉 오늘날 따지면 이제 교육부 장관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을 등용하게 되고 그래서 좀 비난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는 멋있게 김홍집을 친일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어찌됐건 온건적인 친일파적인 모습이었지 김옥균처럼 급진적인 친일파의 모습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김홍집 가부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가부개혁의 1차 개혁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개혁, 1차 가부개혁은 94년도 7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본군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민씨정권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교정청을 폐지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정권에서 물러나 있던 대원군을 앞에다가 끌어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정권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때의 개혁을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궁국기무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궁국기무처. 자, 개혁을 그래서 단행을 하게 되는데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청과의 외교 사대 관계를 단절해라 라는 겁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이 얘기는 우리 강화도 조약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부를 신설합니다. 국내부를 신설하게 되면서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사실 국내부의 역할을 했던 기구가 있었죠. 왕실을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죠. 근데 새롭게 국내부를 뭘 또 신설을 하느냐.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한다. 즉 왕권을 약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6조를 팔아문으로 고친다. 아문으로. 아문. 과거제 당연히 없애는 거고요. 과거제 없애는 거고, 팔아문에는 내무, 외무, 탁지,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 이렇게 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탁지 아문이 바로 무엇이다? 돈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의정부 직속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 부분으로 들어가서 탁지 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화시킨다. 조세의 급납제, 급납파. 자, 조세의 급납파라는 거는 세금을 돈으로 내라라는 것이 금으로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내라라는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을 은본위 화폐제로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급납파, 급납제를 금으로 내라가 아니라 은본위 화폐제, 화폐제는 은본위 화폐제, 그러면서 도량형을 통일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분제 당연히 이제 폐지했겠죠. 동학농민운동이 신분제 폐지했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조언 금지시키고 과부의 재가 허용. 쓸데없는 일들 여기서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연좌제 폐지한다. 즉 아버지가 죄인이었을 경우에 아들까지도 죄를 묻는 이런 연좌제 폐지를, 또 고문 폐지. 이 일본 애들이 이 고문 폐지가 가부개혁 때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그때 1910년대에 조선 태영령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이걸 부활을 시켜버려요.
이런 어떤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강요를 시작했습니다만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개혁에 적극 간섭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를 앉혀놓은 거예요?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러면서 개혁을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차 갑오개혁은 왜 또 하느냐? 2차 갑오개혁은 우리 공부하기 헷갈리게 얘네들이 이제 청일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예, 승리한 거죠. 승기를 잡았어요. 아,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선의 정부에 간섭을 하자라는 겁니다. 간섭을 하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을 퇴진시켜 버리고요. 박영효하고 김홍집, 연립 내각을 구성합니다. 박영효는 우리가 갑신정변 할 때도 등장을 했었고 부마죠. 예, 부마입니다. 이 박영효는 나중에 이제 친일 행적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인사예요. 그러면서 군국기무처 이제 폐지를 시켜 버리고 여기에서 홍범 14조라는 것을 개혁의 기본 강령을 반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1차와 2차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외교적인 거는 뭐 전통 사대적 뭐 이거 단절한다. 이거 아까도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한 거예요. 팔아문을 7부로 개편합니다. 팔아문을. 그러니까 아문 나오는 거는 1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방 행정구역도 개편을 하게 되는데 도 이런 게 없어져요. 뭐 도 다음에 부목군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8도에서 23부. 지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3부 아래에 337개의 군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목군현을 군으로 통일시켰다. 그래서 23부에 337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부에 337 337 박수 짝짝짝 23337 23437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더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더하죠. 총 합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어이없게도 나오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2차 갑오개혁이다. 그리고 재판소 설치하고요. 사법권의 독립이고. 자, 이때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 때에 초등학교의 역할을 하는 소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달라라는 거. 자, 홍건 14조의 내용 보겠습니다. 천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 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과 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국왕이 정전에 나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한다. 즉, 이 신하들에게 물어 처리한다.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실들,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들 관여하지 못한다. 왕실 사무, 국정 사무 분리한다. 이건 뭐 1차 갑오개혁 때도 나왔던 것이고 국내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관계를 명백히 구분한다. 그리고 부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모두 법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뭐 탁제함은 이것도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그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들 여기 이게 있습니다. 장교를 교육하되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홍범 14조의 내용인데 홍범 14조의 내용은 그냥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했던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팔아문을 7부로 만들고 23부 337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2차 갑오개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을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갑오개혁은 흥선대원군을 영입을 했고요. 2차 때는 흥선대원군을 내보내버리죠. 그래서 김홍집 내각 그 군국기무처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쭉 보시면 국내부를 설치했다. 국내부 그리고 6조를 팔아문으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탁제아문에서 재정을 인허한다. 즉, 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돈 이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얘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조세의 급납화,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 도량형 통일, 신분제 폐지, 조언금지, 연좌제 폐지, 과부 제가 허용 등이 1차 가보개혁이다.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은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23부 337군, 그 다음에 교육입국 조서, 그 다음에 아문을 뭐로? 부로 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홍범 14조의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3차 개혁이요. 일명 우리가 을미년에 일어났다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을미개혁은 왜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왜 일어났느냐. 자, 김홍집을 역시 필두로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삼국 간섭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힘이 세구나. 야, 믿을 거는 러시아구나. 러시아에 붙자. 그러면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친러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성황후를 시해버리죠. 시해하고 중단된 가보개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가보개혁, 일명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단발령, 태양령, 우편제도 종두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한꺼번에 단태우쫑, 단태우로 쫑냈다. 단태우쫑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태우로 쫑, 단발령, 태양령, 우편제도 종두법. 네, 우편제도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폐지가 돼버렸었죠.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발령을 했던 고종의 모습이에요. 네, 상투를 딱 잘라버렸죠. 그런데 이 단발령이 국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서 단발령은 다시 철회를 해버립니다. 이때 최익희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군제도 개편하게 되는데 친위대, 진위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 건데 친위대는 이제 서울을 지키는 부대고 그 다음에 진위대는 지방을 지키는 부대, 그 다음에 훈련대, 시위대 이런 것들은 폐지를 시켜버렸다. 이것도 심화 과정에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으로 인해서 을미사병과 더불어서 우인석이 아니라 유씨입니다. 유씨. 죄송합니다. 유인석 등의 을미의병이 봉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자,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소를 옮기죠. 그것이 아관파천인데 이 아관파천으로 개혁이 중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3차 가보개혁. 자, 가보개혁의 의의와 한계는 자, 개화파와 즉 갑신정변에 있었던 개화파와 동학농민군들의 개혁 내용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 국가 건설에 기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중요한 것이죠.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국방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이라든가 토지제도 이런 것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네들이 우리나라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을 지네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쳐들어왔을 때 국민적인 반발을 좀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 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은 앞서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에 파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청군이 들어오면서 텐진 조약의 내용에 의해서 일본 군대가 자동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전주 화약 이후에 조선 정부는 청일 양국에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화약했기 때문에 농민군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라.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애들이 경복궁 점령하면서 궁극 기무소 설치했어요. 그러면서 청군을 기습하면서 청일전쟁이 나타나게 되더라. 네,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지네 나라 시모노세키에 가가지고 발음도 참 시모노세키에 가가지고 조약을 맺는데 당연히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꺼져라. 그 다음에 일본의 랴오뚱 반도, 랴오뚱이 요동반도죠. 요동반도를 달라. 예, 타이완 섬도 달라. 이런 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이 났어요. 국제적인 자기 나라에서 그냥 축제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 견제를 딱 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남의 나라 땅을 달라 말라 해버리는 거야. 그 일본인들이 깨갱하는 거예요. 깨갱. 네, 깨갱합니다. 그래서 랴오뚱 반도를
청에게 돌려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나라, 여기 일본이에요. 당시에 위태로웠던 조선의 상황, 여기 꼬레 이렇게 돼 있죠. 조선의 상황, 한국을 두고 서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오히려 전쟁에는 승리했습니다만 외교에 실패해서 오히려 다시 정말 이 전쟁에 승리한 어떤 그런 보람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조선만큼은 뺏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당시 최고의 정치가였던 명성황후를 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은 어떻게 합니까? 아관파천이라는 정말 이 비극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또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